이번 시간에는 제9강으로 사회보험정책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정책이 양이 반영돼서 사회보험의 일반하고 국민연금정책을 일로 하고, 다음 국민건강보험정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2로 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험정책으로는 산업재해보험정책하고 고용보험정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제9강에서 진행될 내용은 첫째, 사회보험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정책의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의 일반입니다. 사회보험 도입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즉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1883년 체계적으로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거든요. 이때 비스마르크 재상이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1883년에 질병보험부, 1884년 재해보험부, 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부, 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죠. 5대 보험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죠. 그래서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수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빈곤 문제에 대한 제도화된 기획으로 경제적 보장,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소한의 소득이 아닌 소득의 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다. 위험이 발생하면 구체적 적용 범위, 규정되어 있는 급여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 순서를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1963년도에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제도로 1963년, 다음 국민연금제도, 소득에 관한 거죠. 1986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제도라고 실직 및 고용에 관한 거로 1993년, 다음 최근래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령 및 요양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운데 도입된 것을 공무원연금법이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됐는데 1959년에 제정되어서 1960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의 원칙 및 특성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보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험 원리는 사회의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의 발생 상황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고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수한 의미 보험 원리이고 사회보험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나라마다 운영 원리에 차이가 생깁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원리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입니다. 즉 모든 국민 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강제 가입하는 거죠. 강제 가입을 적용한다. 즉 강제적 법정 프로그램, 보편주의가 되겠죠. 왜 이렇게 강제 적용을 하느냐? 그 이유는 사회 연대 의식을 제고한다. 또 위험 분산을 극대화하고 국민 생활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저한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한의 소득보장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입니다. 사회성인데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 즉 적절성을 중시한다.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소득 재분배의 배려가 있다. 즉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 있고, 다음 네 번째로 욕구에 따른 급여의 결정입니다. 급여 수준과 소득 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현재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다음 급여의 법정 규정입니다. 급여는 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며 자산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사전에 법적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즉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이거죠. 인간의 최저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이것도 욕구에 따른 급여 결정됐고, 다음 여섯 번째로 사회보험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 재정은 기여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 수혜자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수익자 재정 책임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재원이 있고, 다음 일곱 번째, 사회문제의 해결 운영이다. 부양성이란데 국가가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운영을 담당할 경우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운영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운영을 국가 전국 차원에서 이 담당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은 보편주의 원칙, 또 기여금 분담의 원칙, 사회 적절성 보장의 원칙, 소득 재분배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정리하면, 첫째, 사회보험은 보통 사업자, 근로자가 분담하는 기여금에 의해 재원이 조성된다. 때로는 국가가
보충적 기여금의 형태로 혹은 일반 조세에서 나오는 보조금의 형태로 재원 조달에 참여한다. 둘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셋째, 기여금은 특별한 기금으로 적립되고 급여는 이 기금에서 제공된다. 넷째, 급여 지급에 충당되고 남은 여유기금은 다른 수입을 올리기 위해 투자된다. 다섯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욕구조사나 자원조사, 자산조사 없이 기여 기록에 의해 보상된다. 여섯째, 기여율과 급여율은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현재 소득 및 과거 소득과 연계된다. 일곱째,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자에 의해 전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국가가 일반 조세에서 일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험의 특성입니다. 사회보험의 특성도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입니다. 또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의 독점적 운영, 부분적립 방식 채택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에는 위험분산, 손해의 우연성, 위험 이전, 배상이 있습니다. 재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보험료와 관리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빈적이라는 것은 가난을 미리 막는다 이거죠. 그런 성격이 있고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자금 경감이 이루어진다. 다음 1년 가입기간인 단기보험과 10년 이상 또 20년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다음, 기여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료를 부담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다음,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수직적, 수평적인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는 고위험 집단에서 저위험 집단으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동일 소득 계층 간에서 수명이 짧은 사람으로부터 긴 사람에게로, 또 피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의 소득 이전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다음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 형태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입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급여를 원칙을 하고 일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고 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죠.
원칙을 하고, 또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급여 형태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강제적 프로그램이고 최저소득 보장제도이고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 즉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저 생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충분성을 중요시한다. 또 급여 수준과 소득 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급여는 권리이며 자선조사가 없다.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사업자가 책임이다. 즉 수익자 재정 책임 원칙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법으로 규정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운용한다. 재정의 완전 정립이 불필요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째, 그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통점으로는 위험 분산 기능이 있다. 위험 이전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이나 노령, 장애, 질병 등 개인의 위험이 보험자에게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급여를 주는 것이죠.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수급자한테 준다. 다음, 적용 범위, 급여 및 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 자격 여부와 급여량을 엄격한 수리 계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음 공통점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다음, 대상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다음,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보상이다. 경제적 안정을 보장한다. 이런 것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도 있고, 다음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비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책임 주체는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적립기금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은 민간이 자유롭게 계약하여 결정하는데요. 원칙은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죠. 단체주의고 보험계약이 불필요하고 사회적 연대성 원리가 적용된다.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에 바탕둔 계약성의 원칙이죠. 급여의 근거로는 사회보험은 법에 의해서 사회보험법, 보험료의 납부에 따른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반면에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이다. 상법에 의해서 사적 계약에 따라서 준수되고 계약적 권리이죠. 개인적 집단적 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가입 및 참여는 사회보험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강제 가입이죠. 강제적 비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반면에 민간보험은 계약 자유, 의무적 계약이다. 선택적 자발적 참여가 것이다. 운영관리 체계로는 사회보험은 국가 독점 운영관리죠. 국가 또는 위탁받은
공단이 되겠죠. 민간보험은 자유경쟁에서 보험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기업들이 있죠. 보험료의 부담 기여금 부과 기준으로서는 사회보험은 충분한 기여금이 불필요하다. 강제가 되니까 완전 적립이 불필요하겠죠. 영속적이고 신규 가입자가 계속 발생되죠. 중앙국가의 궁극적인 책임을 또 지고 경제적 측면도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능력 비례 부담, 평균적 위험 정도,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죠. 민간보험은 충분한 기여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완전 적립이 필요하고 위험 크기에 따른 부담, 개별적 위험 정도, 급여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험급여 같은 경우도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금등급여, 법정급여가 되었고 사회적 복지 적절성, 충분성이 보장되게 되겠죠. 민간보험은 계약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고 개인적 적합성, 즉 형평성이 강조되겠죠. 개인적 공평성 강조되고 급여 형태는 사회보험은 현금 또는 현물, 민간보험은 현금. 보호 수준을 살펴보면은 사회보험은 최저 보호 수준, 사회적 적합성과 최저 수준이 소득보장, 최저 소득보장의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요구와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죠. 개인적 형평성이죠. 개인의 욕구와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위험 정도와 급여 수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죠. 개인의 의사와 지불 능력에 따라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 비용 예측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예측이 곤란하죠. 반면에 민간보험은 비용 예측이 전제된다. 비교적 용이하다.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 물가 상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서 물가의 실질적인 가치의 변동이 보장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가 이용 가능하다. 근데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단히 취약하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이 곤란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럼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한 국가인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국가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비스마르크가 3대 사회보험으로 질병보험법 1883년입니다. 다음 재보험법이 1884년, 노령 및 폐질, 즉 연금보험법이 1889년에 실시됐는데요. 요거는 일종의 비스마르크의 당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노동자 그 계층 측에서 그 사회주의 그 운동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당근 정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채찍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을 같이 동반해서 실시를 했죠. 다음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 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1908년에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는데 공공부조의 형식이고 빈민은 무기의 방식으로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이 증명되면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제정되는데요. 1부에서 국민건강법, 2부에서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초의 실업보장으로서 실업, 건강, 재해, 폐절 등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험법은 영국에서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최초로 제정했죠. 1935년에 제정해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을 사회보장의 용어 범위에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죠. 입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1935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 보면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실업보험은 연방국가에서 운영하는데요. 다음 이제 노령연금은 연방국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근로자 통제의 목적이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한 독일처럼 그 사회의 그 사회주의 그 이념이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로자의 어떤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거죠. 다음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국가의 재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럼 여기서 사회보험의 민영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거죠. 정보가 대칭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서로 균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저는 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는 이제 시장에 참여한 거래 당사자 간에 이게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역선택이 발생되겠죠. 그리고서 그 보험,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강제 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역선택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역선택이라는 것은 이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보험자하고 그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거죠. 또 역선택 보면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즉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위험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가입자의 그 정보를 잘 모르죠. 그래서 보험시장에서 고위험 집단 간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 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죠. 이건 이제 역선택에 따른 결과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되겠죠. 비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결국은 시장 실패가 가져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덕적 개입하고 또 역선택 이런 게 나오는데, 도덕적 개입도 그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이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면은 가입하기 전에 비해서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이는 정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뒤를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감수하는 위험으로 사회복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 계약의 가입자들이 들게 되면은 건강보험이다. 그러면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안 기릅니다. 이런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뒤를 받쳐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런 그 위험 예방 노력을 덜 하게 된다 이거죠. 이러한 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근로나 본인 부담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조건부 수급제도나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대표적이죠. 조건부를 준다 이거죠.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죠. 건강보험과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서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덜하여 위험 발생이 높아지는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건강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또 치료의 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고, 또 건강 유지의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의료적인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그 검사나 수술, 투약 등으로 인해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거죠. 실업보험의 경우는 어떠냐? 실업보험의 소득 대체율은 높은데 보험료를 적을 경우에 그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인센티브가 감소돼 가지고 실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덜 기울인다. 또 일부러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업보험을 받으니까 이런 소득 대체율이 높을 경우에 새 일자리 안 찾는데 노력을 덜 기울인다. 이거를 실업의 함정, 즉 실업의 덫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덕적 해이 해결 방안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수급자 조건을 강화해 또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등록 취소도 하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 전략으로 또 이러한 그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높여야 되겠죠. 다음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의 또 성격을 갖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나 수요자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속 소비하기 쉬운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제라는 것이. 대표적인 가치제로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또 의무교육, 의료 서비스, 주택, 건강식품 등과 같이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경제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고려를 우선하는 재화로서 소비의 차별성이 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추려는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의무 교육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식품, 건강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수요자가 완전한 정보로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전문가 집단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치제로서 의료 서비스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이나 손해를 동반한 외부 효과가 존재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공익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의 개인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 발생이 상호 비독립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시 이유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겠고, 이제 외부 경제 발생, 또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의 문제 이런 것이 실시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 서비스 중에서 공공제작도 성격이 있죠. 의무교육이라든가 아동수당, 전국민 대상 의료 서비스, 지역 복지관 무료 서비스 이런 예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정책의 정의입니다. 연금이란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서 지급받는 현금급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정책은 노후적인 시점에 장기적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 일반 국민과 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 별정직 우체국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 부상, 질병, 폐질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책이 왜 필요하냐? 연금은 장기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서 노후 빈곤의 예방이라든가 소득 재분배, 또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에 나타나는 빈곤에 대한 예방이고 보험 기술을 통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입니다. 또 집단적 연대의식을 통한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또 사회통합, 즉 경제사회 안정에 증진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할 때
사전에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책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보장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국민연금 정책의 기능에서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보장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또 경제적 기능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보장 기능은 국민연금이 은퇴 준비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 노후에 노동 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돼서 임금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요. 여기에는 수평적 재분배가 있고 수직적 재분배가 있고 세대 간 재분배가 있습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로서 수명이 짧은 사람으로부터 긴 사람에게로, 또 피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의 소득 이전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수직적 재분배는 각기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소득 이전으로 누진세와 같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하는 것이죠. 즉 부자에서 빈민으로 소득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평적 재분배는 그 동일 소득 계층 간의 이제 소득 재분배로 반면에 이제 수직적 재분배 같은 경우는 부자에서 빈민으로 소득 이전하는 것이죠. 사실 그 수평적 재분배 같은 경우는 동일 소득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사람으로부터 긴 사람에게는 이건 알 수가 없죠. 이 수명이 누가 짧은지 누가 긴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 소득 계층 간에서 소득 재분배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피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의 소득 이전과 같은 경우가 이제 수평적 재분배다.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는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이 낮은 시기에 보험료를 내면은 퇴직 후에는 사회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에 힘입어 가지고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 근로 세대에서 현 노인 세대로 재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된 연금은 보험료를 낸 세대가 아닌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 계층이 낸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안전장치 기능을 통해서 경기 불안정을 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 안정의 자동장치 기능을 통해서 어떤 그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동 안전장치를 한다, 경기에. 그리고 연금의 재정구조 자체가 경기 변동에 부응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경기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다음, 국민연금이 미래 자산으로 인식돼서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제도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인데 이 예로 공공구조가 있겠고요.
수평적 재분배도 고위험 집단대에서 저위험 집단으로 이전되는 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비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일 때 미래 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게 얘가 되겠죠. 또 세대 내 재분배는 비근로 세대 대 근로 세대로 개인연금이 설계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은 자동 안전장치 기능을 통해서 경기 불안정을 조정한다고 했죠. 또 국민연금이 은퇴 준비 필요성을 인식시켜 가지고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또 반면에 국민연금이 미래 자산으로 인식돼서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 방식의 국민연금인 경우에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본 축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정책의 재정운용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정책의 재정운용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 있습니다.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와 관계되고, 부가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위를 살펴보면은 완전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연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재정방식입니다. 현재의 가입자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미래 수령 연금액을 가입기간 동안 저축하는 구조이죠. 수지 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낸 보험료 총액과 개인이 받는 급여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누적되고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합니다. 장기적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 부가 방식은 보험료 수입을 해당 연도 연금 지출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노인 세대가 수령하는 연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부터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죠.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기금이 필요 없고 연도별 수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즉 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 유지에 따른 것이죠. 또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한 방식이고, 일정 기간 지출된 급여비를 동일 기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적립 방식은 상대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없으므로 인구 고령화에 덜 취약하다. 제도 성숙기에는 조성된 적립기금을 사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금 지출이 적은 초기부터 제도가 성숙하여 지출액이 증가할 때까지 보험료를 평준화할 수 있어서 세대 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다. 또 인구학적 변화에 취약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 방식의 장점으로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호할 수 있고,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완전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고, 시행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실질 가치 유지 대책이나 연금 수리의 장기적 예측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다음에 경제 성장 과실을 연금 수급자에게 배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 방식을 적용하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험료 불입이 필요하고, 또 대규모 적립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중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장기적 예측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경제 성장 과실을 연금 수급자에게 배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부과 방식의 단점으로는 자본 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또 상대적으로 재정의 불안정한 운영이 된다. 또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하고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지므로 노령화에 취약하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부담이 크다.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면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의 개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정책의 역사입니다. 단계적 확대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부 직종에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6년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의 특징을 알아보면은,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은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완전 적립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부분 수정 적립 방식은 그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다가 점차 인상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 지급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부분 적립 방식은 또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완전 적립 방식보다 적립기금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작게 유지 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자에게로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하죠. 다음, 사회보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 이전하고,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소득비례 사회보험,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이죠. 있고, 강제 가입을 통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고, 또 보험료 징수 및 급여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정책의 보험자와 적용 대상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보험자 및 가입기관을 보면은 국민연금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두 번째, 가입 대상을 보면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의무의 가입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가입 대상 이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자 가입자의 대상은 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 대학 시간 강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하나 예외로 사업장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당연 적용 제외자는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장 실습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음 지역가입자입니다. 적용 대상자를 보면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 상호주의에 따라서, 즉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가입 중에서 적용 제외자를 보면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이를테면 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겠죠. 지역가입자 등의 무소득 배우자, 이런 경우가 적용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의 가입자는 가입 대상 연령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단에 본인이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가 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가입 기간이 완전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에 도달해가지고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60세에 도달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여야 됩니다. 이는 납부기간이 적어서 연금을 수급할 수 없거나 너무 적은 연금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65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도 60세에 달한 지역 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 가입 신청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도달 당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는 적용해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66.17%로 가장 많고, 다음 지역 가입자가 29.73%, 다음 임의 가입자는 1.75%, 임의 계속 가입자는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및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기준소득원액에서 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연금급여를 계산할 때 형평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연금급여의 자격 요건으로선 연령과 또 보험료 불이익 기간들을 반영하고요. 연금수급 개시 연령으로 2007년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가지고 수급 연령의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확정됐는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5년마다 1세씩 늘려서 2033년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되어 수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1953년생서부터 56년생까지는 이제 61세가 돼야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그 다음에 61년생부터 64세 4년생까지는 63세, 그 다음에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수급이. 그리고 그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 경우에는 20년 가입기간이 전제되고요. 연금의 급여 수준은, 즉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한 경우 연금 시작 시 생애 평균 소득 60%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2007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대해서 가입자의 기존 평균 소득 월액의 60% 수준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추어가지고 2028년도에는 40%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의 보험료입니다. 즉 재정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자 및 사업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죠. 그래서 그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죠. 이제 통합해가지고 각 우리나라 그 보험을 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죠. 이제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이제 9%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사업장 가입자의 그 본인 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50%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4.5%, 사업주 4.5%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도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민 그 연금의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은 첫째, 중앙 집중화된 단일한 연금 체계이다. 특수직业에 종사하는 사람, 즉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 우체국 별정 직원 연금 등이 되겠죠. 이걸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 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리 운영기관은 어디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연금공단, NPS가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국민연금 사업을 하는데, 그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 관리와 유지, 연금 보험료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하는 그러한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관리 형태의 공법인이 되겠죠. 다음 국민연금 그럼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완전 노령연금이 있는데, 또 감액 그 노령연금, 그 다음에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또 분할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로서 60세부터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하는 것이죠. 아까 그 단계에 따라 제가 지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20년은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완전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다. 그래서 65세 미만이 연소득이 없는 경우에서 주는데, 그 기본연금액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주는데요. 그 다음에 감액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할 때 65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 5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직자 노령연금입니다. 완전 노령연금 또는 감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그런 노령연금에다가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한다. 다음 조기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한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그러니까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하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죠. 그래서 노령연금에다가 연령에 따른 지급률 곱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가입자의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건 연금입니다. 가입자의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평생 동안 균등해서 배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할 그 연금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어떤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만은 여성인 배우자를 위해서 연금권을 보장하는 이런 그 분할연금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기간이 혼 기간에 5년 이상이 돼야 됐다. 그리고 그 수급을 받으려면은 그 당사자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인해서 장애 정도 1 내지 또 4급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죠. 그래서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에다가 100%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 합산해주고,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 80%에 부양가족연금액 합산하고,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고,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족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했다. 그때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같은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의 부양가족연금액,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5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족연금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소멸을 하고요.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은 재혼시, 수급권자 사망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 또는 파양될 때, 또 장애로 수급권자 취득자가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 6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연금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거죠. 다음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은 연령이 60, 65세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이자를 합산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이제 60세가 된 경우, 또 가입자 또는 가입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줄 수 있는데, 사망 일시금 또는 그 반환 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이자를 더해가 지급합니다. 사망 일시금은 반환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 소득고액 또는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고액 중 많은 금액이 4배 이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급여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득재 분배 기능과 소득재 비례 기능이 있는데요. 연금급여액의 수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해당한 사람이 40년간 납부할 경우에 가입 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라서 이른바 소득 대체율인
40%에서 7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급여액의 조정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반영한 연금급여액의 조정을 통해서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운영하는데요. 기금은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위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리 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는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정책에서 사회보험의 일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정책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그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국민연금 정책의 기능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작성해서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강 사회보험정책 1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